주말 오후 장을 보기 위해 이마트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릅니다. 진열대는 가득 차 있지만 사람은 적고 카트는 조용히 바퀴만 굴러갑니다. 계산대 앞 대기줄도 짧습니다. 활기차던 국민마트의 풍경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특정 지점의 예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전국 곳곳의 이마트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유통의 상징이었고 가족 단위 소비의 중심이었던 이마트가 조용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숫자들은 그 변화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마트 그룹에서 증발한 기업 가치만 약 5조 원. 주가는 장기 하락 곡선을 그렸고 영업이익은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마트는 도대체 언제부터 국민마트가 아니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적표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마트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흐름을 읽지 못했으며 어떤 구조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1993년 대한민국 최초의 할인점으로 출발했습니다. 싼 가격, 한 곳에서 모두 해결이라는 개념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혁명이었습니다. 재래시장과 백화점 사이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전략이었습니다. 이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가는 장소였고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사주는 추억의 공간이었으며 주부에게는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국민마트라는 별명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마트는 경쟁자가 거의 없는 독주 체제였습니다. 점포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매출과 이익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유통업은 규모의 싸움이라는 공식을 이마트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크면 클수록 싸게 들여올 수 있었고 싸면 소비자는 몰렸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 공식이 영원히 유효하다고 믿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모델이 한국 소비의 중심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은 이후 수많은 전략적 판단에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2010년대 초반 변화의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인 가구는 급증했고 소비는 소량 빈번 구매로 이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문하고 집에서 받는 방식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중심 전략은 여전히 큰 매장, 많은 물건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마트는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립니다. 대형 부지를 확보하고 거대한 매장을 짓고 주차장을 확장합니다. 이는 과거에는 정답이었지만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거워졌고 유연성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쿠팡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적자가 심했고 수익 모델도 불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마트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마트는 온라인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이 본업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온라인은 보조 채널 정도로 취급됐습니다. 내부에서도 온라인 사업은 수익을 갉아먹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결정은 느려졌습니다. 물류센터 투자, IT 인력 확보, 시스템 전환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반면 쿠팡은 적자를 감수하며 물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의 간극은 이 시점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는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양한 실험에 나섭니다. 전문점 확대, 복합몰, 창고형 할인점, 온라인 합병 등 수많은 카드가 동시에 꺼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일관성이었습니다. 여러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조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무엇이 핵심 전략인지 알기 어려웠고 투자 역시 분산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보다는 다 해보자에 가까운 접근이 반복됐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은 이마트의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몸집을 키웠지만 기대했던 시너지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수한 사업들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통합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결국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익은 줄어드는데 고정비와 투자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속 하락했고 시장의 평가는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 달라졌습니다. 가격은 예전만큼 싸지 않았고 온라인만큼 편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마트는 어느새 가장 싼 곳도 가장 빠른 곳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마트라는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상징이었고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깎여 나갑니다. 이마트는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본격적으로 위기를 체감한 순간은 매출이 아니라 트래픽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손은 점점 스마트폰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장을 보러 나가지 않았고 장이 스스로 집으로 오기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배송 속도가 경쟁력이 되고 클릭수가 발걸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조직은 그 변화를 위협이 아닌 불편함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마트 내부에서는 온라인 사업이 늘 비용 덩어리로 인식됐습니다. 배송비는 적자를 키웠고 물류 투자는 당장의 수익을 갉아먹는 존재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던 조직 문화는 모험보다 유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반면 경쟁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쿠팡은 수익보다 속도를 택했습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물류센터를 짓고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며 소비자의 습관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마트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강화를 위해 여러 플랫폼을 만들고 개편하고 통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략의 방향이 아니라 실행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온라인은 항상 다음 단계였고 결단은 번번이 늦춰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 설정도 애매했습니다. 매장은 물류 거점이 되기를 꺼렸고 온라인은 매장의 매출을 잠식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협업보다는 내부 경쟁이 발생했고 이는 속도를 더욱 늦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마트는 대형 결정을 내립니다. 온라인 경쟁력을 한 번에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습니다. 자금, 조직, 시스템 모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인수 이후 통합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이 충돌했고 시너지는 계획보다 훨씬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경쟁자들은 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었고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물류에서의 차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유통의 핵심은 매장이 아니라 물류센터입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여전히 매장을 중심에 둔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는 배송 속도와 비용에서 구조적인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소비자는 냉정합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더 빠른 곳을 선택하고 속도가 같다면 더 편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마트 온라인은 어느 쪽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주지 못했습니다. 굳이 이마트여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구조는 더욱 악화됩니다. 온라인 투자는 늘어나는데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중 구조의 부담은 영업이익을 빠르게 잠식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마트는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대량 매입이라는 기존의 강점은 온라인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기반 업체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교하게 가격을 조정했고 이마트의 전통적 무기는 점점 무뎌졌습니다. 소비자 인식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이마트는 싸고 믿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할 것 없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선택의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해졌습니다. 이마트가 시도한 또 다른 해법은 전문점과 포맷 다각화였습니다. 창고형 할인점, 복합 쇼핑 공간, 특화 매장 등 다양한 실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포맷이 아니라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보다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마트는 너무 많은 길을 동시에 보려다 가장 중요한 길에서 속도를 잃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은 보조 채널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고 오프라인은 경험과 물류의 일부로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조직과 투자 구조는 그 전환에 완전히 맞춰지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마트의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시장은 그것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국민마트라는 상징성도 흔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마트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성공 경험에 발목 잡힌 채 점점 경쟁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될까요? 답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의 위기는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이마트에 갈 이유가 줄어들었고 습관처럼 들르던 장소는 이제 필요할 때만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국민마트라는 개념은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이자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제 가도 있을 것 같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유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시대에 맞는 투자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마트는 오랫동안 과거의 신뢰를 현재에서도 통할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소비자를 붙잡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충성도는 가격과 편의성, 경험 앞에서 빠르게 재편됩니다. 이름만으로 선택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마트의 또 다른 문제는 조직의 무게였습니다. 커진 조직은 안정적이지만 느립니다. 의사결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지연됐고 현장의 신호는 위로 올라가기 전에 희석되었습니다. 변화가 감지됐을 때는 이미 시장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은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빠르거나 싸거나 혹은 둘 다였습니다. 이마트는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완전히 뒤처지지는 않았지만 선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지대는 가장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마트는 애매해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전문 플랫폼보다 불편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순간 이마트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마트 상실의 본질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기업 가치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이마트의 미래에 대해 이전만큼의 확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적 부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마트가 겪는 어려움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유통 대기업 전체가 마주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 모델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시대, 누가 먼저 자신을 바꿀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마트는 여전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매장망, 브랜드 인지도, 협력사 네트워크, 그리고 경험 많은 인력까지.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재배치하느냐입니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쓰임이 달라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닙니다. 경험, 물류,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선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그리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동반합니다. 이마트가 망설이는 동안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새로운 표준에 적응했고 경쟁자들은 그 표준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이마트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마트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택할 것인지, 규모를 줄일 것인지,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것인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단의 시점이 매우 촉박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마트라는 이름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해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이마트는 그 약속을 잠시 잊었고 시장은 그 대가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약속을 다시 쓸 용기입니다. 만약 이마트가 과거를 지키는 데만 집착한다면 국민마트라는 이름은 역사 속 표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를 바꾼다면 다른 형태의 국민유통으로 재정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자동으로 선택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택받기 위해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 시대. 이마트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지 한 기업의 성패를 넘어 한국 유통산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국민마트의 빈자리는 이미 생겼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자리를 채울지는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